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소방안전 교육을 맡은 광진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관 정피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는데요. 부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체험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교육을 준비했으니까 잘 시청해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교육상 소리나 영상에 끊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교육은 크게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처음 듣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차근차근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 화재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장 큰 화재 원인은 바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데요. 이와 관련된 우리 뉴스를 한번 봐볼게요. 지난해 울산에서는 하루 평균 2.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만드는 등 일상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태화강변에 피어오른 불꽃이 울창한 갈대밭을 집어삼킨 화재. 순식간에 축구장 2개와 맞먹는 일렉타르가 소멸됐는데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었습니다. 흡연 담배꽁초 버린 걸로 해가지고 심증 가는데 이제 물증이 없어 놓으니까 미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앞부분이 전부 녹아내린 한 승용차. 세차를 하면서 엔진룸에 수건을 넣어둔 사실을 깜빡한 차주가 사흘 넘게 차를 몰다 결국 불이 났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이유로 비롯되는 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울산에서는 887건의 화재 중 절반이 넘는 446건이나 됩니다. 담배로 인한 불이 137건, 음식을 만들다 발생한 화재가 116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는 경우가 47건 등으로 사소한 부주의는 전기 기계 결함 235건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개개인이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담배를 피고 불을 들고 버린다거나 음식을 만들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정말 사소한 이유들로 불이 많이 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017년보다 9명 줄어든 32명. 재산 피해는 40억 원가량 늘어난 73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아주 무섭죠. 당진시에서도 부주의한 화재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외에 화재 원인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화재 원인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문어 발식 콘센트가 있어요.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멀티탭을 꽂고 그 위에 또 여러 개의 콘센트, 연결되는 콘센트를 꽂았죠.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구 과열과 합선이 있어요. 이것도 단어가 어려운데 우리 겨울에 요즘 춥다고 전기 매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손상되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뉴스에서 나왔던 대로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주방 부주의 화재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친구들도 우리 아파트에 소방차가 여러 대 왔다가 금방 가는 것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단순 음식물 부주의였을 가능성이 커요. 네 번째는 반려동물에 의한 터치형 전열기구의 작동인데요. 요즘 주방에서 이렇게 온도를 높이거나 음식물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기구가 터치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 기구들이 반려동물이 터치해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꽤 일어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강아지가 배터리를 물어뜯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강아지가 배터리를 물어뜯지 않더라도 배터리 기기의 손상이나 결함 등으로 인해서 심심치 않게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앞서 나온 화재 사례들의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충격으로 인해 열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풀어 쓰자면 너무 오래 사용해도 안 되고요. 또 이 안에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열선이 들어있어요. 금속 선이 들어있는데 이게 완전 접혀버리면 그곳에서 과부하가 일어나거나 합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런 난로 같은 열을 발생하는 기구 주위에는 이런 불에 타기 쉬운 휴지나 책들 이런 것들을 멀리 해놔야 돼요. 또 겨울에 요즘 이제 온도가 급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난로 주위에 꼭 타는 물건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어 발식 콘센트. 사실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보통 관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콘센트에서 다른 콘센트를 또 연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로 음식물. 이 불을 켜놓고 조리할 때는 불 앞에서 자리를 뜨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불을 꺼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화재 발생을 대피해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익혀주세요. 특히 백화점, 지하철, 마트 같은 대형 시설은 불이 났을 때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대피로를 미리 익혀두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반려동물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전기 코드를 어쨌든 우리 집을 비울 때 빼놓고 가는 거는 전기 요금도 아낄 수 있고 화재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울 때는 꼭 전기 코드를 빼주기로 해요. 다음은 화재 대피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불이 났다면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친 뒤에 화재 발신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면서 이런 소화전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이 소화전에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 이 버튼이 화재 발신기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건물 내에 불이 났다는 경보가 울리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는 꼭 이 버튼을 눌러서 화재의 사실을 알려주세요. 연기가 보이면 몸을 숙이고 젖은 손수건 또는 옷소매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입과 코를 보호해 주세요. 실제로 연기는 매우 몸에 해롭기 때문에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불이 나면 정전이 되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길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벽을 짚어서 방향을 쭉 따라가도록 해주고요. 방향을 따라갈 때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비상구 유도등, 화살표 보이시죠? 비상구 유도등을 따라서 비상구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될까요? 잘 알고 있듯이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이곳은 완전히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연기가 스며들어서 위험한 연기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불이 났을 때는 꼭 계단으로 대피하기로 약속해요. 대피가 완료된 후에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대피하기 전에 119에 신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대피가 완료되고 본인이 안전할 때 119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은 올바른 119 신고 방법을 배워볼게요. 119에 신고할 때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불이 났는지, 누군가 다쳤는지, 혹은 누군가 고립돼서 구조가 필요한지 등을 말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전달이 됐다면 119가 출동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말해주세요.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눈앞에 가게 이름, 혹은 커다란 건물, 혹은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소방관 아저씨들이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건물이 하나도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이런 전봇대에 가서 보면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것들을 말해줘도 되고요. 산속일 때는 이런 목각으로 된 안내판이 중간중간 꽂혀 있는데요. 이런 번호를 말해주셔도 돼요. 주소까지 완전히 설명이 다 됐다면 그 다음에는 다친 사람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림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에 몇 명이 타고 있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혹은 그 다친 사람이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다쳐 보이는지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면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빨리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다양한 119 신고 방법을 배워볼게요. 여기서는 말로 설명하기 전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우리 소방청에서 제작한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더럽게는 안 내려온다네. 백화점은 어디 나달라고 떴다 냈으네. 왔다네. BTS 성우 좋아하는 너 불고기는 타를 되기마스. 네,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갇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영상통화로 119 신고 성공! 저기 뭐야 지금 산불난 것이 실화인 부분? 와, 완전 머박적으로 어이 상실되는 부분. 와, 이거 신고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이니 일단 119에 연락해보자. 119 앱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산불 끄러 출동! 내 마음에도 불이 났다. 샵 산불, 샵 구조, 샵 동의, 보강. 와, 머박적 대박스 빠른 부분. 와, 저기가 불타고 있는 부분. 불러라서. 와, 오졌다, 이거 오졌다. 와, 소방관 아저씨 불 끄는 거 오지는 부분. 와, 오지는. 119 앱으로 신고 성공! 내가 쓰다 참치인 거로 인정.
문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술을 먹고 자꾸 개소리가 들리는데 죄송하지만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주변에 사진으로 몇 장 찍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간판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119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개가 무섭죠? 괜찮으신가요? 다치진 않으시죠? 다리 아픈데 괜찮으세요?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문자로 119 신고 성공! 네, 잘 보셨죠? 이처럼 각 여러 가지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 앞서 나온 영상을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119 신고 방법은 우리 친구도 다 잘 알고 있죠? 전화기, 휴대폰, 컴퓨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돼요. 단,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그 상황에 맞는 편한 방법이 또 따로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119를 눌러서 전화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119에 영상통화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 앞에 나온 일본인이 우리나라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영상통화로 신고를 하는 설명이 있었죠. 혹은 영상통화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하거나 상황 파악이 어려울 때 활용하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119 신고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 앱 중에 119 신고 앱이 있으니 통화가 힘든 상황이 올 상황을 대비해서 꼭 설치해 주세요. 다음은 문자 신고예요. 상황과 주소를 적어서 119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돼요. 다음은 화재별 소화 방법을 배워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미리 배워둔다면 나중에 또 초반교육 배울 때 조금씩 성숙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은 전기난로에서 불이 났을 때는 전기 코드를 먼저 빼주고 차단기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완전히 막아줘야지 추가 화재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이용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불이 났을 때는 앞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가스를 끊어줘야 되겠죠.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곳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가스를 차단해야지 추가로 불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이 그림에 보면 뚜껑을 덮거나 표면적이 넓은 야채를 이용해서 불을 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불이 타는 것에 산소를 막아서 불을 꺼주는 산소 차단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소화기를 사용해서 꺼주도록 해요. 다음은 소화기 사용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실습으로 여러분들께 교육해 볼게요.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선 평소 예방이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땐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뉴스 실험실에선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여러 가지 불 끄기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퍼왔다는 가정하에 이 물 바가지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불길이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물 바가지만으로는 불을 진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라든지 전기적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물을 사용하게 되면 화재를 확산시킨다든지 아니면 2차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로 이 화분흙을 이용해서도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화분흙을 부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화분흙을 몇 번 부었을 뿐인데 불이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가까이서 좀 촬영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불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이 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또 다른 초기 화재 진압 도구는 바로 이불입니다. 직접 이불로 화재 진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불을 치워보겠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선 계속 공기가 들어가줘야 하는데 이 공간을 이불이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건 어디까지나 아주 작은 불꽃, 즉 초기 화재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콜라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요. 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 덕분에 불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우와! 우와! 와.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해요. 카메라부터 닦아, 카메라. 와, 이거 엄청나네요. 이거 아니, 손이 그냥 튕겨 나가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콜라의 힘으로도 작은 초기 화재는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양로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화재 현장을 향해서 던지기만 하면 이 특수 용액이 터지면서 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직접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던지는 바람에 이 특수 용액이 이 통 밖으로 지금 쏟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정확하게 한 가운데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량품인가? 지금 투척용 소화기를 던졌는데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척용 소화기를 화재 현장에 정확하게 던져서 깨뜨렸을 때는 나름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실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아주 좋은 대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화재 현장에 던지지 않으면 화재를 초기에 소화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척용 소화기보다는 차라리 일반 소화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한 가정용 ABC 소화기를 이용해 큰 화재 진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핀을 강하게 뽑아준 다음 호스를 화재 부분에 갖다 대고, 자, 이 가정용 소화기 하나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디에도 불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가정용 ABC 소화기 하나만 잘 준비해도 웬만한 화재는 초기에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너무 가까이 가면 이 분사할 때는 압력에 의해서 화재의 어떤 그런 불꽃이나 이물질이 자기 안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빗자루로 썰듯이 흔들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가정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에 하나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불이 커져서 진화가 어려울 경우엔 지체 없이 밖으로 탈출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소화기는 오늘 교육용 소화기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화약재가 나가는 호스와 그리고 압력을 표시해주는 압력계, 그리고 꾹 눌러서 약재를 발사하는 레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소화기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침이 여기 초록색, 그러니까 적정 압력에 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침이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위로 올라갔다거나, 그러니까 저압력이거나 고압력일 때는 폐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화기는 약 10년 동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사두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만약 1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과감히 폐기를 해주셔야 돼요.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교육을 받아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 오늘 그걸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소화기는 맨 처음에 바닥에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불이 났다.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 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이 나면 당황해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알던 소화기를 사용하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혹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허둥지둥하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흔한 예로 소화기를 빨리 써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들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안전핀 뽑는 것도 까먹고 이렇게 해서 막 눌렀는데 안 나온다고 당황하신 경우가 있는데, 소화기를 사용할 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서 꾹 누르면 안전핀이 걸리면서 빠지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닥에 소화기를 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아주 쉽게 빠지죠.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레버를 누르지 않고 안전핀을 그냥 뽑아주세요. 이 소화기는 연습용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사용했을 때인데, 가정의 소화기는 조금 더 힘을 줘야지 빠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 쪽으로, 그리고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불을 때 이걸 쏘면 될까요? 그러면 약재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반드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불 방향으로 불 때 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스를 이렇게 잡고 레버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주요점은 빗자루로 쓸듯이 쏴주셔야 되고요. 소화 약재를 한 번에 꾹 눌러서 계속 다 쏴버리면 불이 꺼졌는지 확인도 어렵고, 그리고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3초 정도 끊어서 쏴주시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안전핀을 뽑고, 두 번째, 소화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레버를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연습하면은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우리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하임리히법은 음식물을 먹다가 혹은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를 눌러서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이 목에 뭐가 걸린 사람은 기침을 컥컥거리거나 혹은 기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목이 막히면서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럼 얼굴이 파랗게 질리게 돼요.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때는 목이 막힌 사람이 뒤로 가서 상대방이 다리 사이에 나의 다리를 끼워 넣어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손은 뒤에서 앞으로 가져가서 한 손을 주먹을 쥐거나 혹은 배를 누르기 좋은 자세로 해주시고요. 다른 배는 한 손을 밀어주면 돼요. 그림처럼 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위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돼요. 네, 그림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죠. 막혔던 음식물이 나왔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림으로만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전문 자격증을 가진 안전강사 두 분께서 시범을 보일 거예요. 이제는 하임리히법 실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임리히법을 하실 때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목에 이물감이 있어 기침을 하는 경우나 기침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등을 세게 두드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하지 않는 경우는 이때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때 환자가 있을 때 제 다리를 양쪽 다리의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환자 가슴, 이 명치 밑에 한 주먹을 쥐고 그 위에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끼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옮겨주셔도 되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 명치 쪽을 위로 올리시는 방법으로 이물질이 계속 나올 때까지 실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경우가 어렵거나 그러시다면 저희가 당진소방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활용하셔서 이 영상을 보면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소방서 소방안전강사 소방장 윤경입니다. 소방교 김지영입니다. 이어서 당진소방서에 제작한 교육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맡은 소방안전강사 이윤경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해 우리나라에서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람은 28,000명, 교통사고 사망자가 7,000명에 못 미치는 것과 비교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가 넘는 사람이 급성심정지로 사망합니다. 심폐소생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벨트, 에어백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죠.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고부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치가 되어야 하죠. 4분, 심정지 발생부터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뇌 손상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도 의료인도 아닌 바로 심정지 환자 옆에 있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반복 숙달한다면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지 확인합니다. 몸이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중앙생기 분은 119 신고해 주시고 체크무늬 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손바닥의 아랫부분인 손꿈치를 대고 콩깍지를 낍니다. 팔을 직선으로 펴고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압박을 실시할 때는 환자의 가슴을 5에서 6cm 수직 압박하며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119가 도착 또는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안녕하세요. 이어서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을 맡은 소방안전강사 김지영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질러본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공공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라면 내 주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 상태를 스스로 분석해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따라서 주위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주변인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해야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전원이 켜지면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음성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라는 기계의 안내와 패드의 그림을 보고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이때도 가슴 압박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기계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위해 떨어지라는 음성이 나올 경우 가슴 압박자는 물론 주변인이 모두 환자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충전이 완료된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주변인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 후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을 지속적으로 실시 후 자동 심장 충격기 안내에 따라 리듬 분석 및 전기 충격을 119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므로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위해 주변인에게 교대를 요청해 주세요. 심정지 발생 상황 초기 시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경우 소생은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익혀주세요. 이제 심정지 환자 발생부터 응급처치 실시까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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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호흡 없습니다. 중앙생기 분은 119 신고해 주시고 체크무늬 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패드를 부착하세요.
떨어지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네, 잘 보셨죠? 이 영상은 당진소방서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당진소방서 유튜브에서 누구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보신 영상에서 여러분들 좀 따라하기 힘든 장면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의 실습을 한번 다시 볼게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이 손꿈치 부위로 힘을 줘가면서 눌러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짚었을 때 가장 많이 손바닥에 힘 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가슴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슴 정중앙은 유두점과 유두점에 가상의 선을 걷고 목에서부터 명치 아래로 가상의 선을 그은 다음에 열 십자 만나는 부위에 아까 제가 손바닥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손꿈치 부위를 갖다 댈 거예요. 손바닥의 정중앙 부위가 이 가슴의 정중앙 부위에 닿는 게 아니고 이 손꿈치 부위가 가슴 정중앙 부위에 닿게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손을 겹치고 어깨 넓이만큼 무릎을 벌려주시고 손은 어깨와 가슴은 90도 이루어지게 쭉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눌러주실 때는 힘있게 한번 누르고 뗄 때는 이렇게 떼는 게 아니고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손만 떼주면 됩니다. 손바닥은 좀 붙어있죠? 누르고 떼주고 누르고 떼주고 떼줄 때는 항상 이 손꿈치와 이 흉부 피부가 이렇게 닿고 있어야 돼요. 30번 눌러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눌러주는데요. 얼마큼 깊이로 눌러주냐? 가슴 압박 깊이는 5에서 6cm인데 6cm를 넘지 않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눌러줄 때 손꿈치로만 눌러줬죠? 손가락은 이렇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꿈치로만 가슴 정중앙 부위를 30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오늘 한 교육들 꼭 다시 여러분들도 해서 우리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요. 벌써 오늘 교육이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다시 찾아가서 하는 교육 진행되니까요. 그때 꼭 다시 만나기로 해요. 오늘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